자, 473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어빙 피셔의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 부동산 소유에서 부동산을 가져야 되겠죠. 이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 또는 편익인데 거기 보니까 유형, 무형이 나와요. 그럼 유형은 뭐냐? 유형적인 이익 형태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전매 차익이라든지 또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유형적 이익이에요. 무형적 이익은 또 뭐냐? 형태가 없는 이익은 부동산 여러분 소유를 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여러분 만족감, 효용이 높아져요. 정신적 만족은 화폐로 표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무형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무형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인데 그래서 거기서 현재의 가치 할 때 현재에 동그라미 치시고 또 장래, 미래에 또 동그라미 치시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또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해요. 또 출제위원들이. 자,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고 자, 여러분 교재에 47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이 부동산 학자들은 토지는 영속성이 있고 건물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르다.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피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우선 개념상의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치와 가격인데 여러분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이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중시하는 개념이고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중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치 개념을 부동산 학자들은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가치 개념을 보면은 어빙 피셔의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가격의 개념을 보면은 자, 가격의 개념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33평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그때 3억 원을 지불하면 3억 원이 얼마? 가격.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고 해요. 개념상에 우리가 차이가 있고 근데 시험 문제 25회 시험에 출제를 한 게 바로 여기서 정답 물었거든요. 우선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부동산 거래는 과거입니다. 성립되었을 때 가치는 과거의 값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값이냐면은 과거의 값. 그리고 가치는 현재. 가치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 이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여러분 25회 시험은요. 과거를 현재로 출제했고 현재를 미래로 출제했어요. 말을 바꿔서. 그래서 우선 이것을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그래서 25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의 시장 정상적인 가치는 5억이에요. 그런데 이 급매물로 인해서 4억에 매각이 되면은 매각한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4억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뭐가 사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가치와 가격은 서로 어떤 개념? 다른 개념인데 뭐가 붙다? 오차. 여러분 플러스 오차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가격은 뭐 싸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오차가 또 존재할 수 있다. 가치와 가격 사이는 오차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자, 여러분 아까 33평 아파트 3억 주고 샀다. 3억 가격 단 하나입니다. 근데 3억 주고 샀는데 2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금융기관에서 이 담보부동산을 평가한 가격 3억 주고 샀지만 2억 5천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담보가치입니다. 또 구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 가격 3억 주고 샀지만 2억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걸 뭐죠? 과세가치라고 해요. 또 보험회사에서 불이 났을 때 또 보험금 지불해야겠잖아요. 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평가한 가격을 또 보험가치야.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단 한 개 존재하지만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 금융기관 입장에서, 국세청 입장에서 또는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 또 매수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는 어떻게 돼? 일정 시점에서 뭐한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에 다원적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가치에 여러 가지 박스 심화해 보면요. 나오죠. 보험가치. 아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은 구하는 거죠.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이 보험가치고, 자, 475페이지 보시면 과세가치가 나오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인데 관련 법규, 뭐 세법에 나오겠죠. 소득세법 뭐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정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사용가치는 이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 예를 뭐 상업용, 뭐 주거용 이렇게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무슨 가치? 우리는 사용가치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데, 그래서 여러분 2번 지문이 23회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인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교환가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는요. 상관이 있다로 출제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사용가치는 교환가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공익가치를 보시면은 자,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이 사적인 목적에 경제적 우리가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산림자원 뭐 한다? 보존해야겠죠. 뭐 이런 보존이나 보정과 같은 공공 목적이다. 사적 목적이 아닌 공적 또는 공적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무슨 가치? 공익 가치라고 해. 이게 뭐 산림자원 같은 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뉴스 보면요, 이제 요즘에 아이러니컬하죠. 요즘 여러분이 마스크 요즘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자, 여러분 코로나의 사태로 인해서요, 어떻게 돼요? 공장 가동이 많이 중단됐죠. 전 세계적으로. 그랬더니 대기질이 어떻게 돼요? 예? 3개월 전, 2개월 전에 비해 엄청 좋아진 거야. 미세먼지가 없어. 야,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 이게 공장이 진짜 환경에 폐해를 많이 주는구나.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 사진은 3개월 전, 2개월 전 이렇게 위성에서 찍은 걸 보여주면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자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가 공장 들어설 때 옛날과 달리 무슨 환경, 우리가 오염에 따른 걸 보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이게 더 강화될 것 같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공장 설립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준다. 공익 가치를 이제 더 염두에 두시는 게.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하시고, 자, 투자 가치는 투자론에서 배웠죠. 이거 주관적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파트 33평인데 내가 볼 때는 3억인데 다른 사람 볼 때는 4억일 수도 있거든요. 주관적이야.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이 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있어서의 주관적 가치.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객관적이 아니라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 주관적인 포인트. 자, 그리고 거기 장부 가치 있죠? 자,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취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죠. 소모되는 걸 뭐 가치가 줄어드니까 감가라고 하잖아요. 가치가 감소한다. 그래서 최초의 부동산의 취득 가격에서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뭐를 공제를 해야 돼? 감가 상각분을 공제를 해야 돼. 공제한 어떻게 돼?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은 남아있는 거죠. 잔존 가치를 뭐라고 하냐? 장부가치란 용어를 사용해. 장부가치. 자, 그리고 맨 밑에 475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치를 뭘로? 화폐.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뭐죠? 가격이다. 그래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 가격인데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또 뭐도 상승?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한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면은 뭐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 뭐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있어서의 자산 가격은 뭐 한다?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을 뭘로 간다? 반대 방향,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치는 말 그대로 주관적이야. 여러분, 가치는 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인데 이 효용에 있어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주관적이야. 가치는 우리가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뭐다? 추상적.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어떻게 돼?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렇지만은 가격은 1제곱미터당 얼마?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주관적이 아니라 뭐죠? 객관적으로 표현된 값이고 또 뭐다? 구체적으로 1제곱미터당 얼마냐?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와 가격에 있어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에 수요가 단기에는 여러분 단기에는요 우리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 그럼 무슨 상태? 그럼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 우리 경제이론에서 배울 때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공급이 많아요. 그러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해요. 그런데 또 시장에서 수요량이 오히려 뭐보다 많다? 공급량보다 많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럼 또 수요자들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또 가격은 가치 이상으로 또 뭐한다? 상승을 해요.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벗어난다. 단기에는요 같은 게 아니다.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벗어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장에서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 장기로 가면은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일치되죠? 가격이 이렇게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가치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가격의 균형값,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 관계에서 여러분 19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자, 여러분 19회 시험에 여기서 또 뭘 정답으로 또 물었었죠. 여기서 정답 물었고 또 우리가 아까 가치 종류 여러 가지 배우셨는데 그게 또 우리가 시험 문제에 11회 시험과 23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치는요, 한 보니까 5, 6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25회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 여러분 이제 문제를 외부에서 풀다 보면요, 이제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 자주 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프린트.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4번이거든요. 아까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서로 어떤 관계? 반대 방향. 그럼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겠죠. 반대 방향,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을 우선 의미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가격에 있어서 우리 관련해서 특징이 나오죠. 47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특징 또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오는데,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토지의 특성 중 뭐가 있다?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이 있어요. 자,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거기에 교환의 대가로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지불한 시점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됐을 때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한 금액이 뭐다? 가격.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속성이 있지만은 2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지불하는 게 뭐죠?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 수익의 대가, 이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금액이 바로 뭐다? 임대료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가격과 임대료 두 가지를 더해주면은 넓은 의미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에 1번에 우선 나와 있고, 자, 2번에 보시면은 권리 및 경제 이익의 대가인데, 자, 여러분 하나의 동일한 부동산 위에는 우리가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세권도 있고요, 임차권도 있고, 또 보증금 얼마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나 이익에 뭐가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토지 특성 중 영속성에 의해서 또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 미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단기가 아닙니다.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변화를 한다. 변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또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기도 쉬워요. 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사자의 사정에 대한 보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개별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뭐에 영향받아?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항상 그런 걸 우리 보잖아요. 우리 요즘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끝났는데 선거하기 전에 보면 공약들을 막 내세우잖아요. 그 공약을 보면은 진짜 빌공짜, 예? 진짜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많을 거고 실현 가능한 공약도 있을 텐데, 여러분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예? 국회의원 공약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뭐 실현 가능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게 실제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그럼 바로 뭐에 영향을 줘? 그런 거로. 개발 같은 공약은 부동산에 영향을 받아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최근 한 며칠간의 뉴스를 한번 보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부 세출을 조정했는데 제일 먼저 조정한 게 뭐냐? 예? 필요 없는 거. 지금 요거 해도 필요 없다. 아까 뭐 환경단체 반대한다. 그럼 무조건 살까? 환경단체 반대 무조건 살까? 그리고 요거
야,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서로 연결돼서 또 싸운다. 요것도 삭감. 지금 다 삭감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신분당선 뭐 그것도 삭감. 뭐 제주공항 삭감. 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 저기 이제 은평 뭐 했는데 뭐 복선저체 뭐 그것도 다 삭감. 다 삭감이야. 예, 추진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그런 개발 사업은 앞으로 4, 5년 뒤로 밀려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 확보 쉽지 않거든요. 한번 삭감되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청에 보니까 앞으로 또 3차 추경 또 한다고 하잖아요. 3차 추경 또 여러분 다음 7월 8월 가면서 3차 추경 지나면요. 뭐 여당이 180석 하겠죠. 근데 그게 한 40조 넘어가면요. 이거 돈을 진짜 예산을 팍팍 줄여야 돼. 결국은 어떻게 돼? 그게 여러분 뭐 고용을 유지하는 지금을 들어가지. 하여튼 우리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줘서요. 가격에 영향을 다 줘요. 그런데 주의를 건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요. 부동산은요. 임대하잖아요. 임대차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담보로 또 금융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임대 능력, 담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 그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 밑에서 뭐가 경직이 있다. 신축적이게 아니라 하방 밑에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는데 밑으로 잘 떨어지진 않는데 또 가격 상승폭은 빠르게 오르는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가격 하락폭은 적고요 상승폭은 워낙 빨리 올라가는 지역이 어림짐작해서 최근 20년 동안에 강남이에요. 강남이 제일 크거든요. 저희 연구 논문을 봐도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강남의 가격이 떨어져도 아유 일시적으로 떨어지지 금방 또 어떻게 돼요? 반전해서 빠르게 올라간다. 이런 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47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이중 성격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뭐가 만나죠? 공급이 만나요. 여러분 항상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면 뭐가 결정되죠? 만나면 가격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격이 다시 뭐에 영향 준다? 시장에 가격이 비싼가 싼가에 따라서 시장 또 수요와 또 뭐에 영향을 줘요? 공급에 영향을 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의 이중성은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상품은 전부 뭐를 가지고 있다? 수요의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가격의 이중성을 전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 479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시장 가치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시장 가치 개념 2번 출제를 했거든요. 거기에 1번에 보시면요, 시장 가치 개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나오죠. 요 지문 개념을 27, 8회 시험에 2번 출제를 했고요. 한 번은 정답으로 몰았어요. 자, 우선은 거기 보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이걸 우리는 줄여서 무슨 말로? 대상 물건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교재 보면 이제 다 대상 물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대상 물건이, 자, 밑줄은 통상적 시장.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에서는 27회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합리적 시장으로 출제했어요. 합리적 시장이 아니라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 또 한정된 시장이 아니죠. 또 말을 막 이게 합리적 시장, 한정된 시장 이렇게 막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통상은 뭐 일반적이잖아요. 통상적 시장에서 우리가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강제가 아니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 밑줄 그을까요? 우리는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에 가해.
그러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입니다. 밑줄 잘 그어둬서 그 내용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시장가치 개념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4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또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또 출제를 한 용어인데, 자, 거기 제5조 1항 보세요. 그 원칙 보세요. 여기 제1항인데 5조.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뭐를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 제5조 요 1항인데, 이 1항이 시장 가치다.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하는데 시험에는 뭘로 출제하냐 하면 이것을 적정 가격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적정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치? 시장 가치다. 시장 가치. 요걸 기준으로 결정한다. 요거 하나 주의해 두고, 자, 그리고 요즘 예외 2항 봅니다. 자, 2항을 보면요. 감정평가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 기역, 니은, 디귿 박스에 나와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에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질문인데 거기에 예외가 이제 나오죠.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는 사회의 통념, 일반적 관념이죠.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에 가치를 기준할 수 있죠. 여러분 시장 가치 말고 뭐가 있어? 뭐 우리가 아까 우리 담보 가치, 과세 가치 뭐 많죠. 시장 가치 외에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요 내용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3항 봅니다. 자, 감정평가업자는 거기에 검토사항 보세요. 여기 3항인데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가 있죠?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또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이런 것을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사항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밑에서 세 번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의 합리성 또는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우리는 감정평가 의뢰를 뭐한다?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건 사항이죠. 제5조. 그래서 여러분 제5조 1항, 2항, 3항, 4항 법조문을 지금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자, 최근에는 법조문을 출제를 많이 하니까 그 법조문 자세히 한번 보시고, 자, 481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의 형성 요인.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뭐에 영향 미치냐면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자,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다시 어디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자, 지금 여러분 교재에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의 발생 요인이 나오죠. 자, 최근에 22회와 24회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보면은 크게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있고, 또 무슨 측면? 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있어요.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 자,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은 시장에서 뭐가 만나야 돼? 수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호 결합 관계에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럼 수요에 나타나는 측면이 여러분 교재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봤더니 먼저 뭐가 나오냐? 유용성.
또는 뭐라고 하죠? 효용이에요. 자, 이 효용은 늘 우리 많이 들어본 용어니까 뭐죠?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욕구,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 충족, 아까 만족,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뭐라고 한다? 유용성 또는 뭐다? 효용이에요. 그럼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데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돼? 여러분에게 쾌적성. 주택을 소유하여 그 주택에 여러분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 있어요. 건물 안의 구조가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밖에 외부 환경, 학교가 가까이 있다든지 뭐 병원이 가까이 있다든지 편의점이 가까이 있다든지 이런 외부 환경이 마음에 또 들어야 돼. 그런 쾌적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 만족을 줘야 돼? 네? 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뭐가 있어? 경제적 이익이지. 이익.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 수익성으로 표현해. 수익성. 또 부동산은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하니까 생산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또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따져야 돼.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생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요. 유용성을. 자, 그리고 또 경제론에서 또 배웠던 용어 중에 뭐가 있어요? 또 유효, 수요가 있죠.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부동산을 뭐 할다?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가 있지. 살 의사를 뭐라고 하죠? 욕구인데 욕구도 있고 이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돼?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이 지불 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지불 능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우리 된다는 거. 여러분 시험 문제에 24회 시험이 이렇게 냈거든요. 살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지불 능력이 없으면 단순한 욕구잖아요. 욕망. 그래서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요. 유효 수요라는 지불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 자, 여러분 희소성 하면은 여러분이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서 배웠잖아요. 부증성에서. 자, 토지의 특성 중 뭐에서 나왔다? 부증성이잖아요.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희소성이야. 자, 이 희소성에서 뭐를 가져온다? 요걸 가져오죠. 응? 상대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상대적은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용도를 전환하죠. 전환을 해서 뭐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늘려줄 수 있는데 그 공급이 여러분 토지에 대한 수요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뭐야?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 이 부족한 상태를 앞에 뭐를 붙인다? 상대적 붙이면서 희소성이라고. 이건 공급 측면의 요인. 그럼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 결합 관계에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알프레드 링이라는 학자는 법적 측면의 요인으로서 이전성이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이전하는 거죠? 권리가 이전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 완전히 권리가 이전된다. 권리의 이전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관련해서 문제, 여러분 4번 문제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구매 능력이 있는 실질적 수요를 유효 수요라 한다. 맞고요. 상대적 희소성은 토지의 효용, 증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개념,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측면의 개념입니다. 맞고요. 3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요인 중
한 요인만 작용해도 가치는 발생한다 하니까 틀렸어요. 한 요인만 작용하면 안 돼요. 유용성 하나만 작용한다? 안 돼요. 수요 공급에 뭐 상호 결합에서 가치가 발생하지. 한 요인만 작용해도 가치는 발생한다니까 틀린 지문. 3번 정답. 자, 수익성 부동산에서의 효용은 뭐다? 우리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 권리의 이전 가능성, 이전성도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무슨 요인? 법적인 요인이죠. 법적인 요인.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다음 중 토지 가격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른 것은 4번인데,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인데 이 불안전 시장 하에서 균형 가격 행성, 균형의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서 틀렸어요. 여러분, 토지에 예를 들어서 토지 특성 중 부증성에 의해서 균형 가격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아요. 예? 그 균형 가격 형성하니까 틀렸어요. 균형 가격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 사이에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균형자가 돼서 틀렸습니다. 5번 질문 3번에. 자, 여러분 교재에 또 넘어가서 48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인데, 자, 이 개념 여러분 24회 시험과 29회 시험 개념 나왔거든요. 요걸 출제했거든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형성 요인인데, 즉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 지문, 법조문이거든요. 이 법조문을 우리는 24회 9회 시험에 2번 출제해서 법조문.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485페이지 보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죠. 일반적인 여러 가지 요인은 어떤 게 있어요? 뭐 사회적 요인, 예? 또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죠. 자, 여러분 행정적 요인 같은 거 뭐 정부가 뭐 양도소득세제를 개편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요즘에 요 뉴스 보니까 또 규제를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행정적 요인이지. 학교를 이전한다 이런 건 뭐 사회적 요인, 공장 이전한다 이런 거는. 그리고 세금 부담과 관련한 건 경제적 요인, 뭐 교통체계 개편이란 이것도 경제적 요인.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이 일반 요인이 또 지역에 국한돼서 부동산 어떻게 돼? 지역의 자연적 조건 결합해요. 그래서 부동산 지역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오고, 또 토지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또 개별 요인인데, 이 부동산 가치를 형성시키는 뭐죠? 3대 요인이에요. 3대 요인. 예? 자, 3대 요인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에게 출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490페이지 보시면은, 자, 또 이 내용이죠. 자, 부동산 가치가 가치의 형성 요인에 이렇게 영향을 주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뭐가 성립한다?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한다. 자, 이 원칙이 여러분이 거기에 490페이지에 밑에서 한 10번째 보시면요.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에 관한 이 법칙성을 뽑아낸다는 얘기죠. 추출해서 부동산 평가하는 활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기준이 부동산 가치의 원칙인데, 이 13가지 원칙을 배울 텐데 이것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여러분 49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최유효 이용은 뭐죠? 부동산의 가치는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현재 최유효 이용이 아닌데도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야 돼.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우리 토지 특성 중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럼 이 최유효 이용의 밑바탕이 되는 게 있거든요. 밑바탕 뭐가 된다? 토대. 최유효 이용의 토대, 밑바탕이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을 보면은 우리 예측의 원칙과 뭐가 나온다? 변동의 원칙이 나오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보는데, 여러분 교재에 49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변동의 원칙이 나오죠. 맨 밑에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서 한 두 번째 보시면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또한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가격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변동이 또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뭐에서만,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 인정되죠. 자,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기준 시점을 배웠는데, 시험 문제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기준 시점 개념 잘 나오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우리 제9조 2항에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작년 시험에는 개시한 날짜로 출제했어요. 자,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 또 뒤에 가서 배우게 되면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거래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인 시점 수정인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의 시점 또 수정의 근거가 되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물리적으로 노후화되면서 하락을 해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495페이지 밑에서 거기 감정평가상 활용 1번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 체크를 또 해두시면 되겠고, 또 지역 분석의 또 근거와 관련이 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496페이지로 가시면은 또 예측의 원칙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위에 의의를 보면은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장래, 미래의 수익성 등에 관한 예측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 예측에 따라 좌우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해서 현재 부동산 가격에 반영을 하라는 원칙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특징에서 출제하죠. 밑에서 6번째 보시면은 그 내용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우리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장래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현재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예측의 원칙, 그 지문을 또 자주 출제를 해요. 예측, 우선 예측 관련 있죠. 요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는 뭐가 최유효용의 밑바탕, 토대가 되는 원칙이에요. 자, 토대가 되는 원칙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여기 보시면. 또 밑에 4가지 원칙이 또 나와. 이것은 최유효 이용의 무슨 냐면 내부라고 해요. 내부. 최유효 이용의 무슨 의미냐면 내부적 요인이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내부적 요인에 의한 원칙, 즉 대내적인 관계한 원칙인데, 대내적 원칙으로서 다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돼. 여기서 다 이렇게 다 연결되지 뭐. 자, 그래서 최유용에서 다 직접 관련이 있어요. 다 여기서 직접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497페이지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우리 정답으로 뭐 계속 출제하고 있죠. 26회 시험에도 정답, 28회 시험에도 정답.
이 정답 지문을 계속 자주 묻는 이 균형, 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균형의 원칙을 보면은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은 구성하고 있는 뭐죠? 내부 구성 요소. 항상 여러분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는데 예를 들면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인데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내부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뭐를 이루었냐면 균형이다. 자, 여러분이 가끔 있죠. 우리 건물이 그 청정 높이가 너무 높아. 정상적인 것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 높이보다 더 높아. 2배 이상 높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면적에 비해서 건물 높이가 너무 높으면요.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정상적인 것보다 이런 것은 위배가 돼. 부지와 건물의 이 균형에 위배돼. 위배되면은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무슨 거냐면은 기능적 감가라고. 위배되는 기능적 감가. 아까처럼 사례로 출제도 하고요. 또는 이러한 기능적 감가 말로 또 출제를 하는데 이 내용이 제일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28회 2년 전에는 사례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예? 기능적 감가. 이건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하여튼 시험 문제 균형은 진짜 단골입니다. 자,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혹시 시험에 나왔는데 예? 그러면 균형이 정답 거의 90%라 보고 읽으면 맞아요. 그런 건 하나 요령이에요. 정답 많이 묻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많이 묻겠죠. 출제원들이. 자, 여러분 교재 498페이지에 거기 밑에서 5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죠? 또 5번째 수익. 자, 단위당 투자 금액. 자, 여러분 단위당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뭐하다?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수익이 뭐한다? 감소한다는 원칙.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10층까지를 지으면은 그 건물로부터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욕심이 과해서 비용을 더 투입해서 12층 지었어. 그것도 오히려 비용은 더 투입했지만 수익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수익은 몇 층이야? 그러면 10층이잖아요. 그게 바로 한계 수익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로부터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한계 수익점 판단과 관련이 있는 게 무슨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인데 이건 잘 시험에 내지도 않죠. 그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 교재 500페이지 보시면은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와요.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인데 자, 토지 특성 중 부동성에 근거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있거든요. 생산 요소에 여러분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경영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토지는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해요. 토지,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노동, 자본, 경영 투입을 해서 뭐가 발생한다? 총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총수익에서 뭐를 빼냐 하면 움직일 수 있는 노동, 자본, 경영, 이 움직일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해요. 지불하면 남은 게 있겠죠. 나머지를 우리는 자녀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자녀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머지. 이 나머지 수익이 뭐에?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꼭 나오는 게 있죠. 자녀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토지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 지문을 계속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501페이지 감정평가상 활용 2번에 토지 자녀법의 논리적 근거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자녀라는 말이 떴다 하면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자, 기여로 갑니다. 기여는 공헌이에요. 자, 여러분 요 기여는 공헌이에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가치
가치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의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건물 1층이 전체 부동산 가격의 1층이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2층은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3층은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이런 각 기여도의 영향을 받아요.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분의 기여도의 합을 말하는 거지 생산비의 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런 내용인 우선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502페이지 그 박스에 위에서 6번째 어떻게 전체 가치의 기여도를 합한 것이지, 기여도를 합한 것이 뭐가 아니다? 생산비 합은 아니다는 것. 맨 위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 나오는데 이 얘기거든요. 기여는, 자, 여러분 토지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1층, 2층이 있는데 비용을 투입을 했어요. 비용을 투입해서 3층을 증축을 하고자 해요. 추가적으로. 그럼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3층의 이 부분이죠.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이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에 어느 정도 기여해 주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여가 많다. 그럼 증축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뭐 증축을 해야 되겠죠.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밑에서 세 번째 적합의 원칙이죠. 자, 요 밑에 요거는 내부고요.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요 세 가지는 외부적 요인. 자, 요 세 가지는 무슨 요인? 요거는 외부. 요거는 무슨 요인? 외부. 최유효 이용의 바깥. 외부에서 나타나는 요인. 세 가지는 그 중에서 또 시험 문제 28회 균형 적합을 정답 물었죠. 적합. 시험 문제 또 상당히 중요한 단골이죠. 자,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돼.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상업지역에는 상가가 있어야 되고, 주거지역에는 뭐가? 주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적합의 원칙. 그러니까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적합은 뭐에 하죠?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돼. 적합. 근데 여러분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업지역에 어울리지 못해요, 주택? 그럼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경제적 감가다. 적합의 원칙 나오면 경제적 감가다. 경제적 감가. 자, 그리고 또 관련해서 경쟁의 원칙도 있고 외부성의 원칙도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 504페이지 보시면은 경쟁. 자, 경쟁은 초과이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까지 우리는 형성이 된다는 원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부동산 간에 뭐가 벌어져? 경쟁이 벌어지고, 초과 이윤이 없어지면 경쟁도 없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경쟁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초과 이윤이 나와야 돼.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 부동산 가격은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외부성은 우리 정책 이론에서도 많이 배웠죠. 외부 효과입니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알면은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성의 원칙 506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뭐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죠. 이미 정책 이론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주변에는 쾌적성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은 오르죠. 이런 게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또 넘어와서 509페이지 보시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 또 대체 원칙이 나오나 먼저. 자, 507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대체. 자, 여러분 대체와 수요 공급은요 직접이 아니죠. 여러분 직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유효 이용 여기서 직접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 대체와 수요 공급은 간접.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 무슨 원칙? 대체와 무슨 원칙? 수요 공급. 자, 여러분 대체 또 시험이 잘 나오죠. 수익 배분, 기여, 균형, 변동, 그 다음에 적합. 시험에 또 우리가 많이 나오죠. 5개 원칙 주고 틀린 걸 찾아내라 할 때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어디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치의 원칙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26회 8회 출제를 했고 작년에 출제 안 했잖아요. 그럼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있다. 하여튼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출제 안 했죠. 올해 여기서 출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은 대체는 뭐죠?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어떻게 돼?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대체의 조건이 나와요. 자, 여러분 교재에 대체의 조건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 대체 조건 하기 전에 507페이지 밑에서 5번째 박스에 1번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문. 자,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같다, 동일하다면 가격이 뭐?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 유용성, 효용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한다. 이 지문 무슨 원칙? 대체 원칙. 이 지문을 또 많이 출제를 해요. 대체 원칙입니다. 그 지문은 나오면 그리고 여러분 508페이지 오시면요. 대체 조건 그 내용 1번에 대체 조건이 나오는데 자,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상호 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 간의 뭐 세 가지죠. 용도 면에서, 효용 면에서, 가격 면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용도 면에서, 가격 면에서, 효용 면에서. 대체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509페이지로 오시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앞 시간에서 우리 배우셨던 앞에서 배우셨던 가격에 뭐와 관련이 있다? 이 중성과 관련이 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은 뭐와 관련이 있다? 가격의 이중성. 늘 얘기하지만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 의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 아니라. 자, 510페이지에 기회비용의 원칙이 나오죠. 자, 여러분 기회비용의 원칙. 자, 여러분이 투자론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럼 포기된 것에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는 포기된 것에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제 문제가 하나 관련해서 기회비용의 원칙인데 여러분 5번 볼까요? 자, 프린트물 5번에 보시면요. 3번이 정답인데 거기 투입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상태가 균형을 이루어야 가치가 높아진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밑줄 여기 떴잖아요. 이거 뜨면 뭐다? 균형이야. 잉여 생산성의 원리가 아니죠. 잉여 생산성의 원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틀린 지문은 몇 번? 3번이 정답. 자, 시험 문제는요, 요 정도만 가지고 잘 이해를 해두면요,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풀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내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감정평가사하고 어떤 점이 활용되냐,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데, 출제위원들은 균형이나 적합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거. 그럼 우선 문제 풀 때 균형 적합부터 잘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쪽에서 정답 많이 묻으니까.
자, 우선은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단원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이것은요, 이 3년 전에 한 번 사이클 두거든요. 27회 출제했고요. 또 작년 30회 출제를 했으니까 올해는 출제가 예상되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지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24회와 우리가 9회 시험에는 인근 지역 개념을 냈고요. 그리고 28회는 동일 수급권 개념을 냈어요. 가끔 거기서 개념을 묻는 게 시험 지문 속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는 좀 우선 우리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쉬고 시작해요.